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SNU 공학 컨설팅 센터의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서울 캠퍼스타운 SNU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진행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의 특강 프로그램 외주 업체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 하드웨어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부터는 사실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기본적인 시제품 제작 지원에 관련해서는 상담도 해드리고 저희는 장비를 이용해서 지원도 해드리지만, 사실 보통 우리가 해주는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상을 그냥 아주 기초적인 엔트리 레벨에서 뽑아내는 거고요. 이른바 이제 시제품 고도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장비가 좋아서 시제품 고도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기계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제품의 퀄리티가 안 좋은 거는 장비가 나빠서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다수는 시제품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장비를 좋은 걸 써야 될 수도 있지만 그 좋은 장비를 쓸 수 있는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취미생활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은 정말 창업을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고도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자체적인 개발 인력을 구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외주업체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자체 개발 인력을 갖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경우 거의 없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장비가 없는데 우리 쪽 장비를 쓸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은 들어오긴 하지만은 거의 대다수는 이제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도화를 위해서는 외주업체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도 대부분 이제 생각을 그냥 외주업체는 어차피 돈 주는 거니까 그냥 갖다 맡기면은 그냥 알아서 만들어 주겠거니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사소통의 부재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돈은 돈대로 쓰고 원하는 결과 나오지도 않고 서로 간에 의만 상하고 또 이제 오해만 쌓여가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이 많아서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편을 할 건데, 이제 외주업체를 이용해서 시제품 제작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짚어드릴 거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 편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하드웨어랑 같이 붙어가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편에 대한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 부교수로 있고요. 지금 SNU 공학 컨설팅 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컨설팅과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메이커 스페이스인 SNU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나 각종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창업교육 채널인 M&A를 운영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창업 정보들을 안겨주고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창업 특강은 총 7회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외주 업체를 위한 시제품 제작 그 첫 번째 편이고요. 오늘은 하드웨어 시제품. 그러니까 조금은 더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는 하겠죠. 이 하드웨어 시제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제 외주를 통해서 시제품을 만든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부터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나는 다 필요 없고 장비만 있으면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외주 업체를 섭외하기가 쉽습니다. 장비만 쓰면 되니까 디자인까지 다 해가지고 던지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외주 업체도 필요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메이커 창작소나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저가로 진짜 재료비만 받고 지원해주는 그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그냥 가공 장비만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디자인까지 모두 다 하고 외주업체는 그냥 장비만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진짜 장비 대여에 가까운 형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그쪽에 전문가의 손길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제품 제작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시켜 드릴게요. 일단 시제품 제작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부분 제작 방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턴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게 사실은 그 건축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턴키라는 건 뭐냐면 이제 키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키를 돌린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집을 지을 때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직접 삽질을 해서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진 다음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지고 우리 집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공업체에게 설계나 이런 것까지 다 맡긴 다음에
그냥 우리는 컨셉만 주고 그쪽에서 뭐 설계를 해서 갖다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검토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해서 최종안 나오면 뭐 인테리어 업체 섭외해가지고 막 재료 고르고 해서 그런 거 하면은 그쪽에서 알아서 다 지어주고 나중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사이사이에 검토한 거 빼고는 그냥 열쇠 받아서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그걸 턴키 방식이라고요. 열쇠를 문에 꽂고 열고 들어가면은 제작이 끝나는, 건축이 끝나는 걸 턴키 방식이라고 그러고, 이런 턴키 방식의 시제품 제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 건축 분야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야에서도 똑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턴키 방식으로 외주를 이제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사실 고민할 건 많지 않아요. 컨셉만 던져드리고 그쪽에서 이제 제품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제품 제작까지 모든 것들을 자기네 인력 풀이나 시스템을 동원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편한 방법이죠. 단점은 뭘까요? 일단 비쌉니다. 이거를 여행 패키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죠? 대만에 가고 싶다, 타이완에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산에서부터 뗏목을 타고 출발을 하는 게 가장 저렴해요. 여러분이 뗏목을 타고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대만까지 가는 게, 타이완까지 가는 게 가장 저렴한 방식인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진 않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여행을 간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패키지를 쓰는데, 그 여행을 가는 그 패키지 방법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내가 이제 비행기 티켓 알아보고 호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통편 알아보고 해가지고 다 따로 예약해서 가서 조합해서 쓰는 방법이 있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경비는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더 많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제 패키지를 한단 말이에요. 패키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방식을 쓰게 되냐면은 그 여행사에 연락을 해서 그냥 이 패키지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출발, 며칠 도착해가지고 숙소 다 정해주고 그냥 그 버스 타고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여가지고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너무너무 편하죠. 단점은 뭘까요? 그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 맘대로 컨트롤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지가 경우에 따라서 쌀 수도 있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경우에 따라서 싸지는 않아요. 여행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단체로 구매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가격을 디스카운트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자사의 이득을 통해 이익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그 절감되는 비용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여행 패키지 회사에서 여러분이 그 가려고 하는 비행기표와 그 다음에 호텔과 교통편을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데 훨씬 더 싸다 그러면 사실 망설임 없이 그걸 선택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수수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제품을 턴키 방식으로 제작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기획부터 설계까지 다 맡기는 거고 그쪽에 인력을 100%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데요. 이 시제품 제작 시장에서 이쪽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컨설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제품 기획 정도까지는 내가 어떤 제품 만들고 싶고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겠다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방향성을 정해야지 그나마 그쪽에다 요청할 때 좀 기획 단계에서 엄한 대로 가지 않고 또 원하는 거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 제작이 항상 문제가 그런 게 있어요. 아직은 좀 많이 지난 몇 년간 정립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제품 제작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주 시장이 이 단가가 아직 조금 평준화가 안 돼 있어요.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어디는 100만 원 부르고 어디는 800만 원 불러요. 근데 재미있는 건 800만 원 부르는 데가 100만 원 부르는 데보다 8배 잘해주질 않아요. 차라리 2배라도 잘해줬으면 돈 준 값은 하는 건데 심한 경우에는 더 엉망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운이 나쁘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사실은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사전에 많이 좀 알아보셔야 돼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 이제 부분 제작이 있어요. 분산 제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 뗏목 타고 타이완까지 갈 거 아니면은 비행기표 따로, 교통편 따로, 호텔 따로 이제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껍데기는 겉에 이제 그 하우징은 이 업체에 맡기고 안에 기판은 이 업체에 맡기고 안에 뭐 모터 소싱은 이 업체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보면은 비용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그만큼 여러분의 리소스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장점은 각각을 제가 개별로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이나 전문 지식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좀 빨리 받아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트러블이 생길 때 문제 해결을 하기가 조금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팔을 만드는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갑자기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턴키 방식으로 맡겼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업체 쪽에다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원하니까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끝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뭐 하드웨어 쪽 따로 소프트웨어 쪽 따로 기판 쪽 따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각각의 업체들에서 우리 잘못 아니라고 바닥바닥 우길 경우가 생겨요. 즉 우리는 니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으니까 잘못이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잘잘못 따져가지고 조율하고 막 하는 게 되게 힘든데 보통 이렇게 시제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어느 특정 업체가 실수해가지고 나오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율하는 문제가 되게 좀 힘들어가지고 책임 소재 따지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CTO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외주 컨트롤을 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시제품이 어려워요. 소프트웨어 시제품도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하드웨어 시제품은 이제 제작을 한번 해보다 보면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거 나 하드웨어 이거 진짜 짜증나서 못하겠다 그러고 소프트웨어로 전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도중에 피부팅 한다고. 그럼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요구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생긴 게 기대했던 것보다 달라요. 막 표면이 생각보다 거칠거리고 색깔이 내가 원했던 색깔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엔 잘 동작했는데 내구성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내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한 일주일 뒤로 연장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 원인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뭐 기능이 구현되지 않거나 외형이 다른 거는 처음부터 의사소통 자체가 잘못돼 있거나 나는 R라고 얘기했는데 저기서 어라고 받아들이거나 업체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럴 역량이 없었거나 사실 이거는 좀 뒤통수 맞은 거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자체나 기술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태생부터 이거 이상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이상을 기대했을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구성이 문제 있는 건 이건 사실 조금 그래요. 이게 시제품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작을 하나 안 하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동작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걸 실제로 막 제품에 써가지고 막 외부에 돌아다니면서 막 실사용하듯이 막 써버린다 그러면 고장날 수 있어요. 내구성은 아직 테스트가 안 된, 검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이게 내구성이 문제가 있는지 뭐느냐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계약서 살펴보면 내구성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예의가 다른 부분이고요. 납기일이 지켜지지 않음. 이거는요, 돌발 상황인 경우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뭐 부품 수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뭐 이렇게 뭐 넘어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뭐 배가 안 뜨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연에 조금 대비해서 좀 미리미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돌발 상황들이 워낙 많으니,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유의사항을 한번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고 가면은요, 일단 첫 번째, 시제품을 제작할 때는 여러 업체들을 정말 다양하게 만나봐라. 그리고 업체들이 처음에 만날 때는 소중한 고객님이니까 당연히 잘해준다 얘기도 하고, 뭐 이제 막 다 된다 그러고 자기네 대표적인 이제 그 제품들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라고 하고 내놓는 거는 되게 제일 잘 만들어진 걸 내놓겠죠. 자기네들이 망친 걸 내놓진 않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회사가 과거에 했던 걸 보면은 그 제품 하나가 100개 중에 1개 우연히 잘 된 걸 내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만나보고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냥 처음 딱 갔을 때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고 뭔가 되게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면은 막 계약합시다 해서 빨리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좀 피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만들고 싶은지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시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 있어요. 어디에서 뉴스 기사에서 뭐가 됐대더라 하니까 요거 합치면 내 아이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로 지원 자금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안 돼요. 대부분 안 돼요. 왜? 어디에서 뭐가 됐대라는 거는 되는 것을 확인했음인 거지 그걸 가지고 널리 쓰고 있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게 실제로 쓰이고 있는 기술이면은 이미 아이템에 대해서 나오고 여러분 그 사업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이거 됐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된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건요. 한 1000개쯤에 1개쯤 성공해도 가능성 확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좀 분명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필요하다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창업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받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거는 좀 여러분이 좀 주지를 하셔야 되는데, 무분별한 신뢰는 독이 될 수 있다. 대표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만나봤는데 우리는 철저한 신뢰로 묶여져 있어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있기는 한데, 저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원래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애초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고 누구 통해서 연결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지원 사업이 마침 생겨가지고 지원 사업을 이제 태워가지고 그 안에서 비용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내 돈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내가 계약을 할 때 이게 내 돈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막 목숨 걸고 막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를 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내 돈이 아니고 지원사업 받았다 그러니까 말로는 소중한 돈 하지만은 그냥 계약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안 돼도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당장 내 통장에서 1,000만 원 나간다 그러면 그런 짓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무분별한 신뢰는 조금 상가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대표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맡기고 하는 건 정말 피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주업체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외주업체는 여러분의 노예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되, 절대 여러분 스스로의 일을 저쪽에다 떠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발 상황이 있어요. IMF, 사드, 서브프라임, 코비드, 진짜 다양한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납기이 쫙쫙쫙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좀 주의를 하시고 좀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실제로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를 위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냥 외주업체, 저 뭐 만들려고 그러는데 외주업체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딱 만난 다음에, 나 이거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들어?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좀 만들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주업체들이 실제로, 저도 이제 아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있죠? 이거 한 장 보내요. 이거 한 장.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만들 수야 있죠. 돈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 껍데기는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은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외주업체에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품에 대한 기획이나 아이디어 같은 게 나가야 된다고요. 어떤 서류로. 하다못해 PPT 한 장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사진 하나 띡 던지고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이거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냥 까만 고무줄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한 다음에 앞쪽에 스펀지 하나 붙이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통 하나 달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원한 건 마이크인데 전혀 다른 게 나왔죠. 실제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본인의 머릿속에 다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건 하나도 안 알려주고 껍데기 하나 그냥 사진 하나 띡 던져주면서 이거 보여주면 알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아야 될 의무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고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문제인데, 그냥 전화로 말만 해요. 내가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바쁜 와중에 전화 가지고 할 때 정말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제품들. 예를 들어서 제가 페트병 같은 걸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페트병 모양을 만드는데 기존하고 좀 다른 소재를 쓰고 싶습니다. ABS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견적이 좀 나오죠.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이 모델이 못도 돼야 되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받는 사람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무턱대고 찾아오기 전에 좀 생각을 좀 정리하고 어떤 모양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제품 제작하는 시점에 보면은 외주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시제품을 만들러 왔으면 시제품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사를 한탄을 해요. 내 사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탄을 하면서 이게 되면 얼마나 대박인지 한탄을 한다고요. 별로 관심 없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시제품을 만들건 그 시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얼마나 대박을 치건 그게 우리 회사는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시제품 만들어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 회사에 지분을 주면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분 대신 받으면서 이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 회사가 이 시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겠죠. 왜? 이 제품이 대박을 쳐야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거래 안 하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그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걸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실 뭘 만들고 싶은지는 뭐 왜 이걸 만들고 싶은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시고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건가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여기가 지금 제가 원래 창업 강좌라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 기획 같은 것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시제품 제작 강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뺐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제품으로 돈 버는 건 여러분 사정인 거고, 지금 여기는 시제품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사족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자, 일단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제품을 기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품을 기획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몇 가지 이제 상대방한테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뭐죠? 어떻게 생겼는가? 핵심 기능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분이 돈을 쓰는 일이니까 외주업체에 맡기기 전에 이 돈을 써도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고 내가 상용화로 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까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업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전달을 하려면은 제품의 크기나 재질이나 형상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이제 1차 미팅 때는 되게 좀 두리뭉실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기능이 생각보다 다 구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혹은 구현이 되기는 되는데 여러분은 1,000만 원 예산 잡고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3,000만 원 정도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2,0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오거나 아니면은 1,000만 원어치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럼 요것만 해가지고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 견적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그 외주업체에다가 컨셉 전달해주고 저쪽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이 그냥 생각 던지고 내 생각대로 해와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10억쯤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한 10억쯤 있고 내가 돈 주는데 못해?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거 시제품 만들 때 쓰는 돈 제가 뻔히 알거든요. 기껏 해봤자 예비 창업 패키지 5천만 원, 초기 창업 패키지 7천만 원 정도, 평균 7천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벌벌벌 써면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질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품 기획까지 태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 뻔하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는 몸으로 때워야죠. 그 몸으로 때우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여러분이 제품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엉성하게라도 본인이 만든 제품이면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종이와 연필만으로 일단 한번 스케치를 해보세요. 제가 왜 종이와 연필만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냐면은 뭐 CAD 프로그램을 써도 되고 3D 모델링을 써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생각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이 돼요. 왜냐하면 CAD나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직선과 원과 사각형으로 구성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짜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치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일단 종이와 연필만으로 진짜 뭐 이 정도 퀄리티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컨셉 모델을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은 그거를 한번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쭈물쭈물 그 지점토나 아니면 문방구 가면은 그 문구점 가면 저 팔잖아요. 고무차륵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클레이 그거 사가지고 실제로 클레이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알루미늄 호일이나 이런 것들 막 써가지고 엉성하게라도 만들어 보면은 아, 이게 생각보다 만들기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시 수정해가지고 좀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고요. 이때도 도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돈도 안 들어요. 종이하고 연필, 그 다음에 고무차륵 몇 개, 이거 뭐 해봤자 10,000원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안을 좀 짜오시면은,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어떤 구체적인 안들을 좀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서 한 번쯤 더 중요한 게 바로 업체를 찾아가서 상담을 시작하셔서 킥오프 미팅을 하셔도 좋은데 혹시라도 주변에 괜찮은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다면은 멘토링 요청을 한번 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서 혹시 여기서 내가 보완할 부분이 없나 이런 것들을 짚어보시면은 이제 업체 선정을 할 때 이 업체가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보고 있나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드백까지 이제 받아보시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뽑아낸 다음에 그걸 이제 기획을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문수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스케치도 해보고 클레이 모델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어느 정도 모형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업체와 만날 준비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부분이 클레이 모델까지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BMW 같은 그런 외국 회사들도 어느 정도 새로운 차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클레이 가지고 막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실차 사이즈까지 뽑아내요. 그렇게 해서 외형을 깨끗하게 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스스로 하게 되면은 시간 절약도 되고 그리고 뭐 사실 고무차력 같은 거 실제로 이렇게 클레이 만들어 보면은요 의외로 좀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업체와 만나서 어떻게 협의를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단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와 만날 준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업체와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자, 여태까지는 생각을 정리하고 작전을 짰으니 이제 시제품 기획서, 개요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획서가 나오면 다행이고요. 그게 아니면 기획서를 잡아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사실, 책 한 권 만들어 오지 마세요. 보고 싶지도 않고 봐야 될 이유도 없어요. 업체가 원하는 거는 그리고 어차피 그거 고쳐야 돼요, 사실은. 업체가 원하는 거는 그냥 A4 한 장에서 두 장, 세 장 정도까지 되는 어떤 필수 요소가 들어가야 되나 그 기본안이 나와야 업체가 자기네 노하우를 동원해서 여기에 살을 붙이고 되고 안 되고를 빼고 하면서 구체화시킬 수 있거든요. 회의를 통해서 구체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나는 이것도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무슨 뭐 사업계획서 100장짜리 써오는 것처럼 막 뭐 시장 배경부터 막 써오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넣어야 되는 거, 계획서를 쓸 때는 반드시 구현돼야 되는 핵심 기능을 꼭 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업체를 쪼개서 부분으로 제작을 한다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그 업체와 업체 간에서 들어오는 부품이 맞아야 되는 필수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기판을 맞췄고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그 패키지를 맡겼다라고 한다면은 그 패키지, 하우징이 오고 기판이 왔을 때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맞아 떨어지려면은 필수적으로 맞춰야 되는 폼팩터, 그러니까 그 연결 단자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으로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거 두 개가 맞췄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일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적어도 진행 상황을 한 번쯤은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이제 외주 제작 들어가면은요, 거의 매일 거기 가서 살아요. 왜냐하면은 그 업체가 실제로 여러분의 프로젝트만 맡아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업체일수록 여러 가지 프로젝트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그 퀄리티를 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가서 살다시피 하진 않더라도 뭐 하루에 한 번이고 이틀에 한 번이건 어떻게 진행이 된다 좀 얘기하고 업데이트 된 거 보고 거기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빨리빨리 해결하고 해가지고 좀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지 내가 통키 방식으로 맡겼어. 혹은 뭐 이거는 뭐 계약서에 있으니까 나중에 뭐 안 되면은 뭐 소송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뭐 계약서에 다 썼으니까 나중에 소송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그거 시간 걸리고 돈 걸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소송이 그렇게 속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일이 중요하다. 이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전문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구현 가능 여부나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뭐 비용 같은 거야 어차피 그 견적서를 받을 때 있을 거고 시간이야 아마 빨리 만들면 급속 피가 붙을 거고 천천히 하면은 조금 비용이 떨어지긴 할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업계 표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이 언제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쪽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을 해보면서 조금 이제 회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제품 기획서나 이런 거 할 때도 한 번에 결정하면 안 되고 두세 군데 알아보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고 대응이 좋았던 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제가 계속 뭐 잘못된 잘못된 의사전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가 얼마나 잘못된 의사 전달이냐 나는 분명히 제대로 전달했고 저쪽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거의 대다수 의사소통이 잘못돼가지고 오류가 생기는 경우는요, 그 제작자가 잘못하는 경우보다는 그 제시한 사람, 그러니까 그 요청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자가 잘못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변의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 부품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 다이아몬드 형태가 맞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제시하면은 이 모양만 되면 되기 때문에 전체 크기만 맞추면은 형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거 사각형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이 마른 목골을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마른 목골 안에는 내변의 길이가 똑같으면서 직각인 이런 정사각형 모양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모양이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 유일하게 얘만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얘만 빼고 다인 경우가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에이 설마 이렇게 만들겠어? 이렇게 대부분 만들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정의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뭐 이거나 똑같은 기계도 만들기 쉽거든요.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아니 나는 필요한 부분 다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어요가 되는 거고, 업체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요 이 잘잘못을 따지는 게 되게 골치 아픈 일이 돼버린다고요. 결국에는 일을 이중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걸 업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계약서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등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제3자가 보면은 굳이 귀책사유를 따지면 여러분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제가 이제 사각형을 예를 든다 그래서 사각형을 들었지만은 실제로 제 주변에 그 신청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메이커 하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이런 분쟁 사유가 생겨서 어쩌다 한번 그런 논쟁거리에 참여를 해보면은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쌍방에서 좀 합의를 볼 수 있어서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냉정하게 제가 대놓고 얘기하자면,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요청하는 업체 측에서 잘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표자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전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외주업체도 피해자는 피해자예요. 왜냐면 한 번에 끝날 거 의사소통 잘못돼가지고 두세 번 더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에 따른 시간 지연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여러분 손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양자가 다 피해를 본 이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귀책사유로 따지면 사실 계약서 잘못 쓴 게 문제가 돼요. 기획서를 잘못 쓴, 과업지시서를 잘못 쓴 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실제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어필하고, 전화나 이런 말로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화 시키세요. 정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요소는 반드시 문서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도중에 또 갑자기 까먹은 게 있으면 그걸 반드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업체를 탄생하셔야 되는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업체를 탄생을 하려면은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지인 소개받는 거 좋습니다. 한 번쯤 해봤던 데에서 하면 조금 더 믿음이 있죠. 근데 의존하지 마세요. 지인이 소개해준 데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좋지만, 이 사람이 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믿고 여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게 의존하지 않냐면은요, 업체보다 보통 담당자가 더 중요해요. 보통 이제 1인 창조 기업으로 메이킹을 하는, 시제품 제작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가 좀 못 믿어가지고 안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업체들을 맡길 것이고, 그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드는 기업들은 보통 팀원들이 여러 명 있을 테니까 디자이너도 여러 명 있겠죠. 그럼 담당자가 여러분 지인을 담당했던 사람하고 여러분을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회사의 평판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 담당자보다 이 담당자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뭐 지인한테 하소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돈을 쓰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그냥 남의 말만 믿고 그냥 대책 없이 써버린 여러분 탓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심지어 여러분 돈도 아니다 그러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돈이면 그렇게 썼겠냐 이런 욕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전화로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 대여하고 전화로 말로 하지 말고, 뭐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바빠서 일단 전반적인 견적을 내기 위해서 좀 보겠다 그러면은 좀 그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업체에 직접 방문해 보는 게 좋아요, 사실은. 아니면 그 업체가 여러분 현장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장에 오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믿을 만한 업체가 어떻게 되는가. 특히 메이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그 디자인 업체에서 턴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그 업체에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 2대 있어요. 그 컴퓨터 2대가 뭐냐면 하나는 서무용이고 하나는 캐드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리한 다음에 여러분이 뭐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 설계 그려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네랑 연계되어 있는 다른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그런 메이킹 업체들에 쫙 뿌려가지고 다시 한번 하청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패키지로 운영을 한다고요. 이게 사실 나쁘진 않아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그 컨트롤을 정말 잘하는 데는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잘해가지고 진짜 잘하는 업체들만 골라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여러분들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말은 그거를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여기가 오히려 자기네 장비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이 그 업체랑 대할 때 이 업체를 봤는데 아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디자인이 메인이고 나머지는 외주 쪽을 돌려가지고 협력업체로 컨트롤한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바로 수정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갔다 오기 때문에 수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전제 조건에 깔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어떤 납기일이나 이런 거를 감안할 때 그 여유적으로 좀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사 이제 자기네 딱 가봤더니 장비도 있고 되게 좋아 보이면은 아 여기는 보면 다 만들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거기서 그 장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초보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업체의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간을 잡거나 조건을 잡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한 이런 사항들을 다 빠짐없이 물어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간혹 가다 보면은 그 대표님의 친절함에 그 업체 사장의 그 친절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 너무 친절하고 사람 좋다 그랬는데 막상 일 맡기니까 계속 친절하게 꼬박꼬박 기한 미루면서 딴소리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꼬박꼬박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엉망으로 제품 만들어주고 고객님 그거는 계약서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매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대표자 사장님의 친절함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정말 깔끔하게 조금 대표자가 불친절해도 확실하게 줄 거 주고 확실하게 받아올 거 받아올 수 있는 거냐 사무적으로 이거 돈이 오가는 관계잖아요. 이해관계 바탕으로 기브앤테이크를 확실하게 좀 챙기시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업체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아무리 지인이 소개를 시켜줬다 그래도 그 업체의 홈페이지나 어딘가를 좀 검색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사전에 파악을 좀 하세요. 없다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제품들 볼 수 있겠냐고. 그래야 그 업체가 우리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사한 시제품 개발 사례가 있는가? 요게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유사한 시제품 제작 개발 사례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리 거를 만들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검토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유사한 시제품 개발 사례 업체가 여기랑 되게 친한 업체면은 여러분의 기밀이 그 회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보통 이거 생각 못 하시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밀 유지 서약각서를 반드시 써야 돼. NDA라고 하는 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인력 보유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드는 건 정말 뭐 기판이나 이렇게 해서 회로 설계가 되게 중요한데 막상 업체 가보니까 디자이너만 둘 있고 나머지 다 외주 업체다 그러면은 그 전문 인력 수급이 어떻게 돼 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할 건지 그런 걸 좀 확실하게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퀄리티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좀 계약서상으로도 그런 걸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자체 제작으로 구현을 하는가. 자, 요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모든 업체가 통키 방식으로 해서 하청을 준다 그래서 잘못된 제품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자체 제작으로 구현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오류가 났을 때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대응이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작이 정말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3D 프린터를 굴릴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만나는 게 사실은 좀 더 유리할 거란 얘기죠. 혹은 나는 정말로 기판 같은 거를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걸 메인으로 하는 업체들을 좀 주로 만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 사항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사업하게 된다 그러면 남의 돈 먹는 게 이제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돈 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의 자금을 쓰건 정부 지원 사업을 쓰건 어쨌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쓴 만큼의 대가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참 이게 잘못된 게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돈 핑계만 대요. 우리 이거밖에 못 받아서 못했다고. 근데 주변에 보면은 그 돈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 많이 뽑아내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외주업체를 쥐어짜는 게 아니고 외주업체랑 되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몸으로 때운다고요. 그래야 이제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는데, 설사 여러분이 어떤 자금이나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만 원짜리 업체가 100만 원짜리 업체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제품 제작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싼 게 비지떡이다. 근데 비싸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싼 건 비지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하긴 하는데, 이 돈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건 싼 건 그만큼 티가 난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고, 사실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저렴하게, 업계보다 저렴하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업체는 여러분이 진짜 평생 동안 같이 가야 되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다면은 이게 참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전제 조건상으로 100% 만족스러운 업체를 찾는 거는 그냥 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과 품질 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했을 때 내가 어떤 걸 우선순위해주고 어떤 기능을 먼저 구현해야 되고 그걸 얼마나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그 안에서 비용의 한계라든 업체의 한계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포기하고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외주를 맡기냐 그러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거를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제 사업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업이잖아요. 본인의 사업을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생각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은 거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생각만 던지고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기를 원한다면은, 상대방 업체들이 원하긴 원한다면은 가능은 해요. 엄청나게 자금을 뿌리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한 10억 정도 있으면 그거 할 수 있다고요, 마음 놓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우린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그만큼 몸으로 때워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까지 감당하고 어디까지를 포기할 수 있는가를 좀 명확하게 해서 그 조건에 가장 잘 맞는,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품질적으로도 가장 잘 맞는 업체를 선정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그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질수록 해야 그나마 시제품 제작에서 실패를 안 하고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과업 지시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원래는 과업 지시서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그냥 계약서 안에 포함되기도 해요. 계약서 안에다가 이런 걸 만들기로 한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서 같이 뭉뚱그리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받으실 때는 증빙 서류를 할 때 과업 지시서가 필수인데, 뭐 장담하던데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그걸로 시제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과업지시서가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쓰셔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과업지시서를 쓰면은 확실하게 내가 어떤 일을 이 사람한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그걸 검토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지키려고 이행을 하려고 그 약속을 할 것이고, 그게 어긋났을 때 귀책 사유를 따지기도 쉽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쓸 때는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또 필요하기도 하니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뭘 만들 것인가인데요. 정해진 규격은 없어요. 그래서 정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과업지시서 샘플을 좀 찾아보시면 되고, 그 샘플을 정말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뭐 제 개인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우리 제품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핵심 기능이나 구성품은 어떤 게 있어야 된다. 일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중간 점검은 어느 시점에 하겠다. 한 번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성과물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된다. 뭐 제품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명확하게 수량을 좀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처음에 알 수 없으니까 머리를 써요. 둘이 뭉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두로 적당히 약속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화살이 돼서 본인한테 들어옵니다. 나는 구두로 얘기했는데 저쪽은 들은 적이 없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이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은 그걸 정말 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3개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는 뭐 1개밖에 안 주는데 실제로 개수가 안 돼 있으면 그걸 요구하기도 힘들어지는 거고.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죠. 예, 계약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뭐 사실은 이 분쟁 요소가 발생이 돼서 계약서를 뒤배볼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막장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소송까지 들어가면은 여러분도 그 업체도 되게 피곤한 일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그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 그 분쟁 사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계약서 대충 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되게 재밌어요. 실제로 이거 시제품 만드시는 분 거의 대다수 보면은 계약서 중요하다고 본인들도 알면서 귀찮으니까 대충 써요. 그 업체에서 주면은 거기 대충 검사한데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그 분쟁이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러면은요. 일단 여러분이 생각했던 게 그 목적한 결과물하고 나온 결과물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한을 못 맞춘 경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귀책 사유가 대부분 과업지시서만 명확하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수정이 가능한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약간 그 택배 같은 거 우리가 받으면은 택배 받고 나서 딱 받았는데 한 3일 지나가지고 이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원래부터 이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이상이 있었던 건지 내가 만지면서 실제 뿌개트린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귀책 사유 따지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드웨어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수령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발견된다 그러면 현장에서 수정을 요구해야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분쟁 사례를 마무리하기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한 2개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가 명확하게 짜여져 있지 않은 경우였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데에서는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를 한 번 정도 그 큰 금액이 들어오면 검토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경우인데요. 2가지 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되게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 뭐 회사에 있을 때는 뭐 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약서상의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엉성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대로 하면은 정말 뒤통수 치기 좋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말대로 이제 이거 너무 힘들다. 기존에는 다 회사에서 해줬는데, 법무부에서 해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하기 너무 힘드니까 좀 넘어가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잘못된 거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자기 사업을 하고 내 돈을 가지고 내 이름이 불린 사업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으면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였죠. 그냥 법무부 거기 회사에 있으면 알아서 해주니까 사업하시면 안 되고 그냥 거기서 직원 하시면 돼, 월급 받으면서. 근데 적어도 내 사업이라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부러우면 법무부를 들이든가 아니면은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 발생하면 그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죠. 사실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계약에서 펑크가 나가지고 엄한 게 나오면은 대표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어떤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삼아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 대표가 그 돈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그런 계약서를 대충 썼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 절차가 빡빡하다라는 것만 이제 책을 지는 거죠. 근데 계약서는 언제 어떤 경우에서는 함부로 쓰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계약서 상으로 그 시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설계안을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조건만 적혀 있었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 업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3D 프린터로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근데 이 대표가 그거를 보고 그냥 좋다고 쓰다가 뿜질러뜨리고 이거 부러졌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이제 항의를 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대표의 머릿속에는 어느 순간인가 이것까지 받는 게 계약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 딱 들춰보니까 항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는 대표 잘못이 맞거든요, 실제로. 그게 원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분쟁 사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쪽에서는 선의로 했는데 어느 쪽에서는 그 선의가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계약 불이행처럼 받아들여져서 서로 억울하게 되고 감정만 상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께서 계약서를 쓸 때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제가 그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최종적으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에 도장 찍고 입금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물건 거래를 하면 좀 달라요. 내가 이 제품을 주고 돈을 받았다. 혹은 내가 돈을 주고 이 제품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이 끝나죠, 모든 일은. 근데 이거는 이 일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용역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주고 맡긴 게 아니고 그때부터 용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그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보통 바쁘다고 안 해요. 왜? 돈 줬으니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호의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비용을 지급을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아까처럼 시제품 원래 계약도 안 했는데 만들어줬는데 그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는 완전히 그거는 진짜 갑질 정도도 아니고 진상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상호 이해관계가 엮인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당연한 건 없으니까 만약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어떤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고마워하세요, 좀. 그 다음에 과업지수 계약서는 사후 약방문이라 아무리 잘 쓴다고 하더라도 불안 요소가 보이면은 위원회에게 좀 자주 찾아가가지고 좀 방지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어찌됐건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불이익적인 요소들은 결국 우리 회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꾸 뒤통수 맞는 일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외주업체도 되게 좋은 업체들 많아요. 외주업체도 중소기업이고요. 여러분과 같은 초기 창업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외주업체의 BM이 여러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마치 여러분이 돈을 줬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그 을이고 우리가 갑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뭐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실제로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내가 뭐 과제도 큰 거 하나 받고 해가지고 저쪽에도 외주 맡길 땐 즐거웠겠죠. 왜? 내가 돈 주면서 막 이거저거 부려먹고 막 하게 되겠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갑질을 정말 재수없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업체는 여러분 일을 안 해요.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왜? 돈을 조금 덜 줘도 훨씬 더 좋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회사의 평판은 점점 나빠져요. 저 회사는 외주 용역을 할 때가 못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결국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단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 100 정도를 기대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우리가 서비스로 뭐 100원이나 120 정도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걸 고마워하고 되게 그 인연을 이어간다 그러면 나중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상생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이에 보일 수 있는 돌발적인 요소들은 좀 미리 얘기를 해서 방지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기브 앤 테이크를 철저하게 해야 돼 관계는 돈독하게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인드를 갖고 가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시제품 제작을 하는 것뿐이 아니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주 용역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강좌 하드웨어 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얘기했으니까 소프트웨어 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 내용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1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